어르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국세청은 부모가 자식에게 보낸 돈 한 번의 이체만으로도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내 돈을 내 자식에게 주는 건데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세무서는 부모 마음은 보지 않고 통장에 찍힌 돈의 흐름만 봅니다. 메모 한 줄 없이 보낸 돈 몇 달에 나눠서 보낸 돈 생활비라고 생각하고, 보낸 돈까지도 나중에는 전부 합쳐서 증여세 폭탄 많게는 절반 가까이 뺏기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식 도와주려다 노후 자금 잃고 세금 때문에 자식까지 조사받게 되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이 주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기세요. 어르신의 돈과 가족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이 이야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섭게 겁주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이유로 돈을 잃는 것을 봐온 사람으로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의 세무조사 방식은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처럼 사람이 서류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미 컴퓨터와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개인의 돈 흐름 전체를 자동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본인의 계좌뿐 아니라 자녀의 계좌, 부동산 취득 시점 대출 상환 내역 보험금, 수령 투자금 유입까지 모두 연결해서 봅니다. 자식이 집을 샀다, 큰 대출을 갚았다, 갑자기 사업 자금이 늘었다, 이런 순간이 오면 세무 시스템은 즉시 이 돈은 어디서 왔는가를 거꾸로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추적 기간은 무려 10년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매달 조금씩 생활비만 보냈다, 한 번에 큰 돈을 보낸 게 아니다, 현금이 아니라 계좌 이체라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무 시스템에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보낸 돈은 금액이 작아도 횟수가 많으면 전부 합산됩니다. 매달 50만원, 100만원씩 몇 년간 보낸 돈이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되어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 순간부터 세금뿐 아니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와 이자까지 붙습니다.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퇴직금, 집 한 돈, 보험금, 연금이 한 번의 조사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이 모든 과정이 어르신이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자식이 집을 샀거나 대출을 정리한 뒤 몇 년이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이 돈이 왜 나왔습니까? 그때 가서 부모가 도와준 돈입니다. 라고 말하면 세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증여입니다. 사랑으로 보낸 돈이 서류 한 장 없다는 이유로 세금의 대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세무 시스템은 사람의 사정이나 부모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 날짜, 금액 흐름만 봅니다. 자녀를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무 시스템을 얕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르신의 노후 자금은 다시 벌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한번 잘못 판단하면 평생 쌓아온 안전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무섭지만 알고 대비하는 어르신만이 돈도 지키고 자식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에둘러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문제, 그리고 어르신들이 거의 모두 한 번쯤은 똑같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현금으로 줬으니 기록이 없다, 조금씩 나눠서 보내면 눈에 안 띈다, 자식이니까 굳이 이체 메모까지 적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생각은 지금의 금융세무 환경에서는 모두 틀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판단 하나가 어르신 인생의 마지막 자산을 통째로 흔들어 놓습니다. 먼저 현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줬다고 안 걸릴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솔직히 말해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식이 그 현금을 다시 은행에 넣는 순간 흔적은 남습니다. 큰 금액의 현금 입금 반복되는 입금 생활 수준에 맞지 않는 자금 흐름은 은행에서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은행은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그 정보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직접 계좌이체 안 했으니 괜찮다는 말은 이미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매달 조금씩 보내는 습관입니다. 연금 받는 날, 보험금 들어오는 날, 자식 생각나서 50만원, 100만원 보내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큰 돈도 아니고 생활비 도와주는 마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보낸 모든 돈을 한 줄로 씁니다. 그리고 그 합계가 기준을 넘는 순간 이유가 무엇이든 증여로 판단합니다. 어르신이 나는 나눠서 보냈다고 말해도 세무 시스템은 그래서 더 확실하다고 판단합니다. 반복성, 지속성, 가족 간 거래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더 치명적입니다. 바로 이체할 때 아무 메모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인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 나중에 말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에서 말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기록만이 증거입니다. 이체 메모가 비어 있으면 세무서는 가장 불리한 해석을 합니다. 목적 불명 자금, 증여, 생활비였다는 것도 빌려준 돈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억울함을 말할 수는 있어도 지킬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실수는 무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금은 감정이 없고 배려도 없습니다. 어르신께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행동들 속에 지금 본인의 모습이 보이신다면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아직 조사받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항상 나중에 옵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을 멈추고 방식부터 바꾸지 않으면 노후를 지키려다 오히려 노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증여세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10년 뒤에야 모습을 드러내는 시한폭탄 사기입니다. 당장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쌓이면 반드시 터집니다. 서울 송파구에 살던 박씨 어르신 72세 아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박 어르신은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퇴직금과 살던 아파트를 정리해 만든 여유 자금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집 문제로 힘들어하자 박 어르신은 부모로서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몇 년에 걸쳐 돈을 도와주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준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1천만 원, 2천만 원씩 나누어 보냈습니다. 이체 메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경기도 하남시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출 일부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자금 출처를 요구했고 그 자료가 세무서로 넘어갔습니다. 세무서는 박 어르신의 계좌를 기준으로 10년 전까지 모든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그동안 보낸 돈이 하나하나 모여 계산되었고 결국 전액이 증여로 판단되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증여세는 한 번씩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의 총액을 한꺼번에 계산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해마다 불어난 연체 이자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받은 고지서에는 박 어르신이 아들을 위해 보냈던 금액보다 더 큰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박 어르신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땐 좋은 일 했다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노후를 위해 남겨두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돈보다도 자식을 돕다가 오히려 짐이 된 것 같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기록이 없고 제도를 몰랐던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증여세는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깨닫는 순간 이미 10년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겁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르신의 돈을 실제로 지켜주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자식은 절대 도와주지 말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도와주셔도 됩니다. 다만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법에서 증여와 대출은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세금이 되기도 하고 아무 문제 없는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차용증, 즉 돈을 빌려준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세무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형식과 기록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빌려줬다는 말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대신 종이에 남아있는 약속 날짜 금액,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차용증에는 반드시 4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정확한 금액. 둘째,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에 대한 기간. 셋째, 이자율. 그리고 넷째, 서명과 날짜입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힘을 잃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이 바로 이자입니다. 자식에게 돈 빌려주는데 무슨 이자냐? 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자가 없는 대출은 사실상 증여로 봅니다. 다행히 높은 이자를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 2, 3% 정도의 아주 낮은 이자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다 라는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자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약속한 날짜에 꾸준히 들어와야 합니다. 한 번, 2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세무서는 의심을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체 내역 이자, 입금 기록 문자나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 이런 것들이 모두 나중에 어르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믿는다 는 생각은 마음으로는 따뜻하지만 세무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류를 깔끔하게 해두는 것이 자식을 불신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식까지 보호하는 행동이 됩니다. 실제로 조사에 들어가면 부모뿐 아니라 자녀 계좌까지 함께 들여다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은 반드시 돈을 보내기 전에 또는 동시에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서류를 급하게 만드는 것은 거의 항상 들통납니다. 날짜 자금 흐름, 이자 지급 시점이 맞지 않으면 세무서는 바로 사후 조작으로 판단합니다. 그 순간부터 상황은 훨씬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준비는 항상 미리 해야 합니다. 어르신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차용증은 복잡한 법률 문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노후 자금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사랑으로 보낸 돈을 세금 문제 없는 합법적인 도움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몰랐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알게 된 지금부터라도 방식만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돈도 지키고 자식도 지킬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는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라 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 실수 하나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준비와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특히 문제가 터진 뒤에 이제라도 서류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고 묻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후에 만든 차용증은 거의 100% 문제가 됩니다. 날짜 자금 흐름, 이자 지급 기록은 서로 맞지 않기 마련이고 세무서는 이런 불일치를 가장 먼저 의심합니다. 그 순간부터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회피로 판단되어 상황이 훨씬 불리해집니다. 또 하나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 대신 은행 대출을 직접 갚아주는 것, 혹은 집값을 바로 집주인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식이 쓸 돈인데 내가 대신 처리해 준 것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자식 계좌를 거치지 않은 돈은 대출도 생활비도 아닙니다. 그 순간 그 돈은 설명이 필요 없는 증여가 됩니다. 아무리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 돈의 흐름이 자식을 거치지 않으면 세무서는 그 차용증 자체를 부정합니다. 특히 집 문제는 더 위험합니다. 자식이 집을 살 때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부모가 직접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해서 은행 문 닫기 전에 수수료 아끼려고 라는 이유를 대십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세무조사에서 가장 명확한 증여 증거로 사용됩니다. 자식이 빌린 돈이라면 반드시 자식 계좌로 들어갔다가 자식 이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기본 원칙이 깨지는 순간 설명할 여지가 사라집니다. 또 한 가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부모가 직접 제3자에게 돈을 보내는 것입니다. 집주인, 건설사, 은행, 심지어 자식의 지인에게 보내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세무서 입장에서는 부모가 직접 지출한 돈일 뿐입니다. 나중에 자식 대신 빌려준 것이라고 설명해도 이미 흐름이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르신들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세무는 마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선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돈이 어디서 출발해 누구 계좌를 거쳐 어디로 갔는지 이것만 봅니다. 그래서 작은 편의 잠깐의 배려가 몇 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도와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도와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선을 분명히 지키는 것이 어르신의 노후를 지키고 자식의 미래까지 지켜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어르신들 중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 앉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이미 보냈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도와줬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모르고 한 일이 가장 많습니다. 중요한 건 아직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늦었지만 완전히 늦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돈을 빌려준 돈이라고 정리하고 싶다면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이자를 받기 시작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장에 찍히는 내용입니다. 이체 메모에 분명히 대여금 이자, 차용금 이자라고 남기고 매달 같은 날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세무서는 과거보다 현재의 행동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두 번째로 원금의 일부라도 반드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1,000만 원을 빌려줬다면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갚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원금 상환 기록이 있으면 계속 주기만 한 돈과 갚는 구조의 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나중에 어르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현재 날짜로 된 채무 확인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 조심하셔야 할 점은 과거 날짜로 꾸미지 않는 것입니다. 날짜를 거꾸로 쓰는 순간 모든 설명은 거짓이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얼마를 빌리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갚겠다는 사실만 담으십시오. 솔직하게 지금 시점에서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세무서에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말씀도 드려야 합니다. 만약 금액이 크고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자진해서 늦은 신고를 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말을 들으면 겁을 내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줄어들고 조사로 적발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숨기다 한꺼번에 맞는 것보다 인정하고 정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덜 아픕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잘못만은 아닙니다. 제도가 너무 빨리 바뀌었고 설명은 너무 적었습니다. 하지만 알게 된 지금부터는 선택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리만 해두셔도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한 경우 와는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침착하게 하나씩 정리하시면 됩니다. 부부 사이의 돈은 안전하다고 믿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우린 법적으로 한 가족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부부 간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사실만 듣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세무서는 단순히 부부라는 관계만 보지 않습니다. 돈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어떻게 쓰였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로 받은 돈을 오랫동안 모아두었다가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큰 자산을 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이것을 생활비가 아니라 사실상의 재산 이전, 즉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경우는 집을 공동 명의로 샀지만 실제 돈은 한쪽에서 대부분 부담한 경우입니다. 명의는 반반인데 자금 출처가 한 사람에게만 있다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지만 세법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돈의 성격을 분명히 나누는 것입니다. 매달 쓰는 생활비와 따로 모아두는 저축 투자용 돈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계좌도 나누고 간단한 메모라도 남기십시오. 이건 생활비, 이건 공동저축이라는 흔적이 쌓이면 나중에 큰 차이가 됩니다. 부부 사이에 기록을 남긴다고 해서 정기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부부라서 괜찮을 것이라고 막연히 믿는 순간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셨다면 이제는 조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산을 지키면서도 가족을 도울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한 번에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나누어 계획적으로 이전하는 것, 바로 10년 단위의 계획입니다. 세법은 의외로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고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세금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필요하니까 한꺼번에 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일찍 조금씩 나누어 주면 시간이 대신 일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돈이 예금이나 투자로 불어나면 그 이후에 생긴 이익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어르신이 나중에 한 번에 큰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돈이 스스로 자랄 시간을 주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현실적인 방법은 한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 즉 손주에게 직접 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거쳐 다시 손주에게 가는 구조보다 처음부터 손주에게 계획적으로 증여하면 가족 전체로 보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육비, 첫 통장 마련 같은 용도로 활용하면 부담도 적고 의미도 분명합니다.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산 이전은 서두를수록 위험하고 계획할수록 편안해집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10년이라는 시간을 나누었으면 돈도 지키고 마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노후는 훨씬 안정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꼭 마음에 새겨 두셔야 할 3가지 생존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노후 자산의 절반은 지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째 기록은 생명입니다. 돈을 보낼 때는 반드시 목적을 남기십시오. 이체 메모, 한 줄 간단한 메모 하나가 몇 년 뒤에는 어르신을 살리는 증거가 됩니다. 세무서는 기억을 믿지 않고 말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기록만 봅니다. 둘째, 빌려줄 때는 남처럼 하십시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고 날짜를 지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반대로 정말로 주는 돈이라면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신고하십시오. 어설프게 넘기려다 가장 큰 세금 문제를 만듭니다.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노후 자금은 어르신 자신을 위해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하다가 가진 돈을 다 내어주고 정작 본인이 불안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없고 건강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안정이 먼저여야 가족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어르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사랑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겁주기 위한 것도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어르신이 평생 지켜온 돈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지나온 일이 있다면 오늘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이 영상이 어르신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어르신의 한 번의 반응이 더 많은 분들의 노후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복잡한 말 없이 꼭 필요한 이야기만 어르신 편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